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매출, EPS, 가이던스 다 시장 예상치 부합했는데 가이던스가 이게 시장에서는 훨씬 더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이다. 그게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현재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7%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뜯어보고 컨퍼런스 콜 다 내용 봐보면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이 제품 출하량이 증가하고 공급망 비용이 개선되면서 마진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자기들의 이 매출 비중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기업 두 개가 메타 플랫폼에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매출 21%를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매출에서 18%를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 합쳐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약 40%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지출을 늘리고 하면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잘 나갈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 발표였고요. 근데 얘네 둘이 올해 계속 이거 지출 늘린다 했으니까 좀 잘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대규모 AI에는 우리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대규모 이더넷이 필요하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 2025년 AI 네트워킹 분야에서 7억 5천만 달러 매출 목표 달성할 것을 여전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얘네가 가이던스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멜리우스 리서치라고 약간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를 좀 잘 내는 이 투자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구글이 2024년 자본 지출 캐펙스를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AMD에서 상당한 AI 수요로 인해 이 전체 총 유효 시장이 계속 더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즉답은 하지 않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CEO는 하반기와 2025년 전망이 낙관적으로 바뀌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이던스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가지고 오히려 이번 실적에서 좀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하반기로 계속 실적 발표를 진행할수록 가이던스 상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시스코 관련한 이야기도 컨퍼런스 콜에 있었는데, 예,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시스코 점유율을 거의 사실상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근데 얘네가 이제 지난주에 엔비디아하고 AI 인프라 솔루션 협력을 시스코가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CEO는, 이 GPU 시장 워낙 너무 크다 보니까 시스코랑 사업해도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우리랑도 엔비디아가 협력 계속하니까 크게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시스코는 이번 주 수요일 장 끝나고 실적 발표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사상 최고가 랠리 계속 펼쳤는데 프리마켓에 약 7%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이 실적 발표 직후에 투자 의견 좀 많이 업데이트 됐는데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얘네 의견에 따르면은 2025년 대규모 클러스터 구축이 시작되면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리고 2024년 매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지 않아서 일부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긴 했지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가이던스의 이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증가로 인한 수혜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발표할 때마다 가이던스 상향 조정해서 오히려 좋다라는 뷰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티에서도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 300달러 제시했는데 실적 발표 후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주식이 매도된 것은 2024년 전망치 상향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 그리고 AI 이더넷 도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보수적이고 이번에 CFO가 새로 왔는데 CFO가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 아리스타는 올해 중반까지 2024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약간 문제였습니다. 얘네는 이제 연간 가이던스, 연간 매출 EPS 가이던스 맞췄는데 다음 분기 매출 EPS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못하면서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더 괜찮아지지만 당장 다음 분기는 약간 시장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경영진 말에 따르면은 작년에는 우리가 1분기에 약간 선불 매출을 크게 받아가지고 좀 매출 높이가 높았는데 올해는 이 선불 매출이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거를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감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케이던스는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성장률이 높다라고 CEO도 직접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상반기에 조정이 오면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도 좀 긍정적인 뷰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얘네도 AI에 관한 이제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AI 슈퍼사이클에 의해 총 유효 시장 TAM 기회가 현재 3배 확장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CEO 말에 따르면은 AI 도입에 있어 지금은 매우 초기 단계다.
very early inning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I 뭐 일각에서는 버블 아니냐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현직 이런 반도체 디자인 회사의 CEO께서는 AI 도입이 여전히 매우 초기 단계라고 평가하는 모습이고요. 헤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프리마켓의 한 7%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미국의 대표적인 폐기물 관리 업체인데 국내는 이제 뭐 시청에서 다 해주지만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기업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매출 EPS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상회하는 아주 좋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얘는 실적이 왜 이렇게 좋았냐 보면 이제 가격 이런 결국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이 가격 서비스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고 또 자기들 운영 효율성을 이제 향상시켰고 또 비용도 계속해서 통제하다 보니까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얘네가 원래 이런 공공요금은 엄청 드라마틱하게 가격 인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2024년에도 6에서 6.5% 우리 서비스 가격 인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까 이제 CPI가 뭐 3.1% 나왔는데 그거보다도 더 높은 가격 인상을 이제 예상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이고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가격 성장률이 뭐 6에서 7%대 기록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 정도 수준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 기업이 이제 뭐 폐기물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증가한다거나 엄청나게 감소하고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다 보니까 얘네 핵심은 이제 비용 관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영업 비용이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사상 최고가 랠리 펼치는 모습입니다. 약간 오늘 같은 시장에서 조금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실적 상당히 처참했던 해즈브로 실적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이게 약간 미국 주식 뭐 2020년 뭐 팬데믹 그 당시에 배당주로 유명해서 국내 이거 대차장고에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거 지금도 확인했었는데 매출 EPS 시장 예상치 상당히 크게 하회했고 EPS는 이렇게 시장 예상치 절반도 못 미친 거에는 얘네가 이 장난감 재고를 엄청나게 떨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재고 최저가에 따른 할인 판매로 마진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 가이던스도 이렇게 작년 대비 마이너스 10% 가까이 제시하다 보니까 조금 성장이 이제 좀 많이 힘들지 않나 그런 게 나타나고 있고 결국 이런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아주 극대화해가지고 턴어라운드 하는 게 목적인데 이런 엄청난 비용 절감을 위해 얘네가 작년에 1,900명 전체 인력의 약 30%를 해고했긴 한데 이런 모노폴리 한국으로 치면 브루마블인가요? 이런 보드게임 수요가 미국에 여전히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다 모바일 게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시장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얘네가 만약에 오늘 현재 프리마켓에서 10%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면은 S&P 500 구성 종목 중에서 이제 뒤에서 3등이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당장 다음 달에 있을 S&P 500 지수 재조정에서 해즈브로 퇴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즈브로 프리마켓에 52주 신저가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월봉으로 봐도 주가가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약간 저출산 때문에 전 세계가 장난감 다 안 쓰지 않나 그런 약간 농담식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여기 국내에 최근에 이제 팀홀튼 입점해가지고 상당히 뜨거운 인기 보여주고 있는데 팀홀튼이랑 버거킹, 파파이스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파파이스 슈퍼볼에서도 광고했죠. 얘네가 매출이랑 EPS 그리고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다 시장 예상치 크게 상회하면서 특히 팀홀튼이 상당히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이렇게 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고 그래도 얘네가 이 성장을 다시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에 이 캐롤스 레스토랑 그룹이라는 미국의 이제 버거킹 최대 프랜차이즈 운영자인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버거킹 매장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미국에서 좀 경쟁력을 갖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당금도 5% 인상했네요.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프리마켓에서 한 1% 가까이 아까 상승하는 것 같았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마지막 기업은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는 매출, EPS, 가이던스 모두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펩시코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온 건데 펩시코는 여기 가격 파란색 가격을 인상했을 때 이 빨간색 판매량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코카콜라는 오히려 가격을 계속 상승해도 판매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가격 저항력에 부딪히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얘네 실적 발표에서는 약간 흥미로운 좀 포인트들을 보면 좋은데 어떤 음료가 많이 팔렸냐 그것들에 대해서 얘네가 다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단백질 음료 및 식물성 음료, 여기 밸류 에디드 데어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백질 음료가 얘네가 만드는 브랜드가 페어라이프죠. 이게 북미하고 유럽 지역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스포츠 음료, 이 게토레이하고 경쟁하는 건데 이 바디아머는 판매가 부진했다고 하네요. 바디아머하고 파워에이드가 코카콜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건데 약간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카콜라 프리마켓이 한 1% 가까이 약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조금 각광받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런 단백질 음료 잘 나간다고 하니까 뭐 미국의 단백질 음료 만드는 벨링 브랜드 맨날 맨날 잘 나가는 모습이네요. 리프트 오늘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해프닝도 있었는데 리프트에서 이 실적 발표를 잘못해가지고 시장 끝나고 실적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막 60%, 70%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프닝 이야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프트는 매출 그리고 얘네는 이제 또 결제액이라고 하죠. 이 부킹스 이게 또 중요한 지표고 얘네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에비타를 좀 수익 지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매출, 결제액, 에비타 모두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에비타 마진도 리프트는 이번에 1.8% 기록했는데 우버는 7.5% 기록했거든요. 최근에 리프트가 아무래도 좀 사용 유저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좀 더 적은 모습인데 이게 마진이 올해 50bp 확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을 때 막 주가 60%, 70% 상승했던 이유가 이게 50bp 확장이 아니라 500bp 확장될 것이다라고 실적 발표 자료에 처음에 나왔어가지고 얘네가 이게 마진이 500bp 개선되면은 우버하고 거의 필적하는 마진율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막 급격하게 반응했는데 바로 정정하면서 이게 주가가 막 흘러내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프리마켓에 20%대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전반적으로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에 드디어 연간 잉여연금 흐름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있었고 좀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이 리프트가 약간 우버하고 차별화를 두는 서비스를 이게 상당히 평가가 좋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출시한지 몰랐는데 전 리프트를 이용을 안 해봤으니까 미국에서 이거 이용해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네요. 리프트에서 지난 9월에 이 우먼 플러스 커넥트 기능이라고 이거를 출시했는데 오늘 발표해서 이거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우먼 플러스 커넥트 기능이 뭐냐면은 여성 및 성소수자 고객과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 드라이버를 매칭해주는 기능인데 이게 약간 그 여성분들은 택시를 탈 때 뭔가 조금 이 택시 기사가 좀 범죄자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 이렇게 여성이나 성소수자 고객과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 드라이버를 매칭해주는 기능으로 인해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발표가 오늘 있었고요. 그리고 리프트가 다 이 IPO하고 한 번도 투자자 행사,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6월 6일에 처음으로 이 투자자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투자자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이 기업이 뭔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월가에서 조금 갖기 시작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리프트가 오늘 이 프리마켓에 현재 20% 가까이 상승 중인데 실적 발표 직후에 60% 상승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에비타 마진이 500bp 확장될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컨퍼런스 콜 시작하면서 정정하더라고요. 50bp 확장인데 우리가 오타를 쳤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흘러내렸는데 약간 이때 사신 분들은 이거 거의 뭐 증권 사기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버 현재 프리마켓에서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 아니 우버가 아니죠 리프트. 그래서 리프트도 이제 조금 사업이 이게 진짜 뭐 망하는 줄 알았는데 망하진 않나 보다라는 시장의 그런 시선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리프트 여전히 IPO 했을 때가 IPO 90달러에 했었던 것 같은데 75달러였나 90달러에 했었거든요. 현재 주가 12달러니까 진짜 마이너스 90% 수준인데 그래도 언젠가는 이게 사상 최고가 다시 돌파하는 날이 올까요? 이거는 시간이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얘네가 2023년 3월에 그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업하셨던 분이 CEO로 오셔가지고 약간 그 이후로는 주가가 더 하락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하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6월 6일 날 투자자 행사도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하니까 이 리프트도 뭔가 좀 부활의 기대감이 시장에서 점점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프트 오늘 투자 의견 JP모건에서 바로 업데이트했는데 투자 의견 중립 제시하고 목표 주가는 2달러 상향 조정한 13달러 내놨습니다. 이 JP모건에 따르면은 노동시장 공급 순풍으로 승차, 결제액, 에비타 모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리프트가 기존에는 이 노동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 드라이버를 구하지 못해서 막 드라이버들한테 인센티브 주느라 약간 그 마진이 좀 악화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게 많이 개선됐고 이 수요와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전략의 진전 그리고 초기 프리캐시 플로우 창출에 우리는 고무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 관점에서 우버하고 달리 이제 진정한 차별화와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꾸준한 이제 전략을 내놓고 꾸준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기능 상당히 신선합니다. 우먼 플러스 커넥트 이런 기능 있으면은 어, 저는 좀 이용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남성이어서 이거 이용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도 오늘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약간 일련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코멘트들 때문에 프리마켓에서 한 3에서 4% 하락 중에 있는데 일단 매출, 얘네도 똑같이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 결제액, 에비타 모두 다 시장 예상치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에어비앤비는 신규 자사주 매입 60억 달러를 발표해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이 에어비앤비하고 우버하고 시가총액 보면은 약간 비슷한 수준인데 우버가 훨씬 크긴 하죠. 약간 좀 더 한 20% 정도. 근데 오늘 우버가 70억 달러 발표했는데 에어비앤비는 60억 달러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약간 자사주 매입보다는 좀 일련의 이 아래 나왔던 코멘트가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컨퍼런스 콜에서 CFO가 한 이야기인데 이 지난해 1분기는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 이제 이 보복 여행이 발생하면서 여행 산업의 수요 강세가 나타났지만 이제 수요 정상화가 시작되고 있어서 뭐 약간 그 우려스러운 발언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주가가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코멘트도 흥미로웠는데 저는 그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이 부활절이 그냥 4월 그 첫째 주 금요일 그런 날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활절이 매년 날짜가 달라지는 날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올해 부활절은 원래 부활절이 항상 4월 초 그때쯤 있는데 올해 부활절은 3월 31일인가? 그때로 돼 있어가지고 이 올해 부활절이 1분기에 있어서 그 2분기에 원래 있어야 할 매출들이 1분기로 좀 넘어오면서 2분기 매출 성장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도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에어비앤비의 성장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코멘트 두 문단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봤던 게 얘네가 그 저번에 이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에어비앤비에서 발표한 4월 1일부터 이거 다른 통화로 예약할 경우 추가 금액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게 있었는데 이렇게 금액을 앞으로 더 청구하니까 해외여행 갈 때 그럼 이걸로 매출 성장이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약간 시장에서는 그래도 그 성장 둔화를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AI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AI를 통한 새로운 변화는 올해 말에 이 CEO께서 직접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에어비앤비 플랫폼은 모바일이나 웹, 그 컴퓨터, PC 버전 모두 다 고전적인 웹 인터페이스인데 앞으로 이게 다 AI 시대에 맞춰서 이 생성형 AI 맞춤 인터페이스로 이걸 다 개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AI 시대의 인터페이스는 어떤 모습일지 이것도 올해 말에 가보면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에어비앤비의 약간 앞으로 성장 여력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그걸 CEO가 어필한 것 중 하나는 여행객 10명 중에 1명이 현재 에어비앤비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9명은 호텔을 이용하고 있다 합니다. 근데 그 호텔을 찾는 사람 중에 1명만 더 에어비앤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업은 2배로 커질 수 있으니까 이 사업 성장 여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시장에서는 CR도 안 먹힌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원래 실적 발표 직후에 나온 헤드라인 넘버들만 봤을 때는 주가가 막 플러스 11%까지 상승했었는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CEO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이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CFO께서 자꾸 보수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컨퍼런스 콜 진행하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현재 프리마켓에서 4%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비중 축소 제시하고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했는데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은 4분기 객실 숙박 일수, 총 예약 건수 및 수익은 회사의 예상치를 약간 상회했지만 1분기 객실 숙박 일수 가이던스는 회사의 예상치보다 낮았다. 객실 숙박 예약 건수 성장률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여러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상당히 보수적인 뷰를 내놨습니다. 뭐 실제로 이 에어비앤비의
이 숙박 및 체험 예약 건수, 그러니까 나이츠 앤 익스피리언스 부킹스라고 하던가요? 영어로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 성장률이 계속해서 뭐 20%대에서 이제 10%대 초반까지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거를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이제 로빈훗 마켓 오늘 사실 이런 기업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 이것도 한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무래도 로빈후드로도 이제 비트코인 거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또 얘네가 또 순이익을 기록하는 바람에 깜짝 순이익을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EPS 시장에서 적자 예상했는데 깜짝 흑자 기록했고요. 매출도 시장 예상치에 뛰어넘었습니다. 얘네는 뭐 직접적인 매출 EPS 가이던스를 제시하진 않고 운영 비용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것도 시장 예상치보다 운영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얘네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계속해서 약간 작년 하반기만 해도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시장에서 떠났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 오를 때마다 팔고 근데 이제 주식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로빈후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1,090만 명 월간 활성 사용자 수 기록했고 그리고 또 이 주요 코멘트 중에 23년 4분기 전체보다 이번 1분기 상반기 현재 1분기가 한 40여일 진행되고 있죠. 이 40여일 동안 이미 지난 90일보다 더 많은 계정 가입과 예금을 유치했다라는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가입한 사람들이 초기 예탁금이 더 높다 해서 이것도 로빈후드한테 이제 뭐 더 좋은 그렇게 작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CFO 코멘트가 하나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2024년은 금리가 비즈니스 성장의 역풍에서 순풍으로 전환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 같은 기업이 좀 취약했지만 올해 그 연준이 약속한 금리 인하 3회 만약에 진행하면은 우리 로빈후드 사업 앞으로 훨씬 잘 될 것이다라고 어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빈훗 마켓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한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여기 있는 이거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로빈훗 마켓 상장 첫 주가 아예 자체 밈스탁이 됐었죠. 로빈훗에서 다 밈스탁 매매하던 사람들이 로빈훗 자체를 이제 밈스탁으로 만들어가지고 주가 엄청 올랐었는데 그 뒤로 진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과연 또 이게 이 주식시장 너무 좋고 금리 인하하고 하면은 또 한 번 밈스탁들이 막 다시 판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다음 오늘 개장 전에 실적 발표했고 S&P 500에서 현재 가장 많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랄 콜딩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제네랄 콜딩스는 여기 있듯이 미국의 비상용 발전기 만드는 업체입니다. 국내는 이제 뭐 도시가스 이용하고 이제 아파트 많이 사니까 관리사무소나 뭐 그런 데 부르면 다 해결되지만 미국에는 워낙 이제 다 주택에 살고 조금 그 한적한 시골에 사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상용 발전기가 꼭 필요한데 여기 매출 EPS 다 시장 예상치 하회했고 내년 가이던스도 매출 성장률이 3에서 7%로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이제 마진은 올해보다는 조금 확장되는 뭐그 전망을 내놨는데, 근데 이 기업은 사실 그 이런 뭐 실적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가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 여기 집단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데 이게 현재 증권 사기까지 그 혐의로 좀 연루되고 있어서 이거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태양광 기업 핑크에너지라고 얘네가 2022년 말에 얘네 기업 가치가 한 20억 달러 정도 했거든요. 1억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근데 얘네가 파산하면서 왜 파산했냐? 이 핑크에너지란 태양광 기업에서 제네랄 홀딩스가 만드는 이 태양광 모듈 구매해서 제품 만든 건데 얘네가 그 제품 사기쳤다. 그러니까 얘네 제품을 사용하니까 우리 태양광 이 전력 감소 효율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네랄 홀딩스에서는 이거 이용하면은 전력 에너지 절감이 50% 된다 했는데 사용해 보니까 10%도 안 나왔다 해서 제네랄 홀딩스를 고소했습니다. 거의 뭐 그러니까 리콜을 해야 되는데 리콜 안 하고 이걸 계속 숨기고 있다라는 혐의로 고소를 해가지고 제네랄 콜딩스 이거 현재 2년 가까이 소송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부품 선주문을 강요하고 이 제네랄 콜딩스가 돈을 제때 안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업체가 제소한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제네랄 홀딩스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고 현재 증권 사기 혐의까지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걸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기업은 뭐 매출이 아무리 좋아지고 EPS가 개선되고 해도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현재 오늘 7% 가까이 프리마켓에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7% 이상 하락하면은 S&P 500 구성 종목 중에 현재 뒤에서 5등 돼가지고
그러면 다다음 주 이 S&P 500 지수 편출입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없지 않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퇴출 유력한 기업으로 이 반스 노스페이스 갖고 있는 VFC, 그리고 뭐 세탁기, 냉장고 만드는 월풀, 그리고 이제 지방은행 자이언스뱅크 코퍼레이션, 그리고 이런 뭐 제네랄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약간 이번 3월에 S&P 500 퇴출 후보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네랄 홀딩스 프리마켓에서 7%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월봉으로 봐도 이 팬데믹 스타였죠. 이때 그 텍사스 눈폭풍 엄청 심하고 해가지고 원래 텍사스 지역에 눈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텍사스 거의 윈터스톰 장난 아니었어서 이 비상용 발전기 수요 급증했었는데 그 이후로 약간 여러 사기 혐의들에 자꾸 직면하다 보니까 주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포워드 PR이 15배긴 한데 이런 게 전형적인 밸류 트랩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스코 실적이 상당히 처참했습니다. 다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인데 매출이랑 EPS는 이렇게 시장 예상치 상회했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랑 연간 가이던스가 상당히 시장 예상치를 밑돌고 지난번에 제시했던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대폭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CEO 코멘트에 따르면은 신중한 거시 환경, 고객들의 높은 재고, 서비스 제공업체의 지속적인 약세를 이유로 가이던스를 하향한다라고 했는데 약간 조금 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재 그 반도체 테크 그쪽에서 이 서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 그 서버 관련 기업들 되게 잘 된다고 하는데 시스코는 약간 그와 다른 코멘트를 해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CEO가 또 하반기에 이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빠른 주문 회복은 없을 것이다라는 약간은 아쉬운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AI 관련해서 뭐 추후 2025년, 26년 되면 우리 엄청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약간 조금 시스코를 안 좋게 평가하는 모습이고 실제로 매출 성장률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품 주문 성장률도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계속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제품 주문이 들어와야 시스코가 또 앞으로 생산해서 매출이 성장하는데 이런 것도 아쉬운 모습이지 않나 싶고 이번에 실적이 너무 아쉽다 보니까 시스코에서 전체 인력의 약 5%, 약 4천 명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걸로 인해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비용이 조금 줄어들면서 수익성 개선을 시사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것 CR도 안 먹힌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이고요. 배당도 3% 인상했는데 이것도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시스코 CEO의 이 코멘트였는데 최근 보고서에 그러니까 이제 그 UBS 애널리스트였나 그분이 이제 질문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스코가 계속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데 이거 점유율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CFO가 먼저 답변하고 CEO가 갑자기 이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점유율이 우리가 오히려 상승했고 점유율 손실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약간 너무 거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실제로 이더넷 스위치 데이터 센터 여기 시장 점유율이 과거 시스코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한테 10년 동안 뺏겨오다가 지난 약 6개월 정도 이렇게 점유율이 소폭 반등한 거 가지고 이제 점유율이 오히려 상승했고 이런 논리를 왜 펼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약간은 조금 겸손한 자세로 다시 돌아가야 시스코 기업이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시스코 현재 프리마켓에 약 4%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앨범알 여기도 국내에서 예전에 워낙 그 배터리 투자를 좋아하시니까 이런 리튬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일단 왼쪽에 이 차트부터 보면은 리튬 가격 차트입니다. 이게 2020년 그때부터 막 리튬 가격이 진짜 미친 듯이 폭등했는데 현재 전기차 산업이 좀 둔화되고 이 리튬이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다 보니 이런 앨범알 같은 리튬 채굴업체의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 이 매출 EPS 다 좋았는데 근데 또 얘네가 이제 이 EPS를 보시면 알겠듯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79% 하락할 정도로 상당히 이익이 크게 감소했고 또 일회성 비용을 포함했을 때는 이미 적자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 내년에 내놓는 가이던스도 매출이랑 에비타 모두 다 2023년에 기록했던 수준보다 상당히 이게 둔화된 수준으로 역성장할 것이라 제시하고 있고 특히 이 리튬 판매가 이번 분기에 35%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긴 했는데 가격이 반토막 나가지고 이게 많이 팔아도 별로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냐 이걸 얘기하는데 리튬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배터리 현재 제조하는 공급망 업체들이 다 새로운 리튬을 구매하기보다는 이미 미리 너무 많이 사놨다 보니까 배터리 수요가 많아질 줄 알고 그래서 비축된 재고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앨범알은 지난 1월 말에 전체 인력의 4%인 약 3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또 안 좋았던 것 중 하나는 2030년 리튬 수요 예측치를 이전 예측 대비 10% 하향 조정한 게 약간 이 좀 투자자들을 많이 실망시키지 않았나 싶은데, 왜 하향 조정했냐? 배터리 산업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감산을 진행 중에 있고 가동이 지연되고 있으면서 광산 확장도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 리튬 수요 예측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리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투자 가치 이상의 가격이 필요한데, 근데 얘네 앨범할 말로는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25달러 이상이 돼야지 우리 사업이 약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15달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진짜 하염없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중국 전기차 시장이 회복을 빠르게 보여줘야 좀 리튬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리튬 관련해서는 중국 경제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 산업에 또 약간 안 좋은 이슈 중 하나가, 이 칠레가 세계 최대 리튬 매장 국가인데, 근데 이 칠레 대통령이죠. 그 예전에 2022년인가 당선되셨는데 나이도 막 30대 후반이고 트와이스 좋아한다고 막 해가지고 좀 웃겼는데, 이 칠레 리튬 사업을 국영화한다고 작년에 밝혀가지고, 이게 이런 광산 사업이 국영화되면은 기존 앨범알이 이제 칠레에서 사업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또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이런 국가하고 계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계약 협상이 조금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리튬 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찾기 힘들다.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도 체크할 필요 있겠고요. 그래서 앨범알 오늘 프리마켓에서 약 4%대 하락 중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은 리튬 가격이랑 그냥 진짜 똑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은 오늘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던 기업 중에 허브스팟이라고, 이것도 미장원에서 이사님께서 여러 번 설명해 주신 기업입니다. 이 미국의 CRM, 그러니까 고객 관계 관리, CRM 티커 쓰고 있는 세일즈포스가 1위 업체이고, 그다음 허브스팟이 2위 업체인데, 허브스팟이랑 세일즈포스랑 약간 차이는, 세일즈포스는 좀 돈 많은 그리고 인력도 많은 그런 대기업에서 위주로 사용하고, 이 허브스팟은 약간 그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CRM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또 이런 뭐 G2 어쩌고 그 사이트에서, 그 기관이죠. 거기서 2024년 이 세일즈 관련한 최고의 소프트웨어의 1등으로 이 허브스팟이, 세일즈포스가 아마 2등하고 허브스팟이 1등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꼽힐 정도로 이 CRM 분야에서는 이 플랫폼 많이 이용하는데, 매출, EPS 시장 예상치 상회하고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비트앤라이즈 실적 아주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요 코멘트 중에 얘네가 이제 3월 5일부터 이 우리 플랫폼 서비스 요금을 갱신할 때 앞으로 5% 이하의 가격 인상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해도 소비자들이, 만약에 이 서비스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탈만 안 하면은 매출이 그대로 상승할 수 있겠고, 이 요금 인상하는 대신에 뭐 무료 AI 기능 포함시켜주고, 근데 이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먼저 청구액을 미리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매출을 좀 시간이 지나면 인식하기 때문에, 이 청구액이랑 매출 인식 간의 시간 차로 인해서 2024년에는 이게 성장에 크게 기여하진 않지만 그 이후부터는 장기적으로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허브스팟 이용하는 고객들이 앞으로 이제 더 많은 AI 기능 사용을 위해 더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고 고객당 평균 구독 매출 상승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런 CRM 분야에서 AI 도입해서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CRM 분야에서 AI 챗봇을 통해서 고객들이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기업 리서치 활용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괜히 세일즈포스나 허브스팟이 52주 신고가를 계속 행진해 나가는 게 아닌가, 이 코멘트에서 확인됐고요. 그리고 얘네 이제 허브스팟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 특징은 이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연금 흐름이랑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비슷한데, 최근에 잉여연금 흐름 이렇게 다시 엄청 치솟고 있으니까 허브스팟 주가도 52주 신고가인데, 그 전에 이거 허브스팟의 또 이 고객 증가가 결국 이 소프트웨어 기업에 중요합니다. 근데 얘네 허브스팟의 분기별 순 고객 증가를 보면은 역대 최대치 기록한 거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 이렇게 52주 신고가 부근에 놀고 있고, 프리마켓에서 약 2% 정도 아까 상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은 예티홀딩스입니다. 예티 하면은 이게 국내에서는 판매를 안 하고 있어서 좀 체감하기 어렵지만, 예티, 국내에도 판매하는지 모르겠네요. 예티 이 아이스박스 쿨러하고 예티 이 텀블러 판매하는 기업인데, 오늘 매출, EPS 다 시장 예상치 크게 하회했고 연간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냐 보니까 이 비싼 쿨러 및 장비 부문의 신중한 지출로 인해 가이던스가 하회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텀블러는 잘 팔렸는데 이 아이스박스하고 쿨러는 안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뭐 긍정적이었던 점에는 이렇게 3천억 달러, 아니 3억 달러 신규 자사주 매입 발표해서 전체 유통 주식의 한 8%, 9% 정도이긴 한데, 근데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거 묻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크게 망가졌는데, 이게 잦은 리콜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거의 4년 가까이 리콜이 계속, 진짜 뭐 쉴 새 없이 리콜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리콜 준비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져서 시장에서 이제 점점 잊혀지는 기업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티 안 나가는 데는 당연히 스탠리 인기가 있겠죠. 저희 미정원에서 스탠리 많이 그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나눠드렸는데, 스탠리가 이 SNS에서 아주 대흥행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틱톡에 예전에 이 기아 자동차 불타는데 안에 있던 스탠리 텀블러는 멀쩡했죠. 이 스토리도 참 좋았는데 그 뒤로 이제 스탠리 CEO가 직접 나와서 우리가 그 자동차 교체 비용 대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틱톡 조회수 너무 잘 나와서 그래서 아주 잘 됐으니까 이 자동차 값 우리가 보상해주겠다 하면서 이 스탠리 이미지가 막 더 좋아지고, 또 이 틱톡 많이 하는 이런 밀레니얼 Z세대들 사이에서 스탠리 텀블러 진짜 인기 많아졌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텀블러를 그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들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국내는 텀블러 잘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티 프리마켓에서 약 1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 오늘 S&P 500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이 웨스트 파마슈티컬 서비스즈, 여기는 이제 코로나 백신 담는 바이알이랑 그리고 이 GLP-1 비만 치료제 주사기 만드는 업체 중 하나인데, 여기 실적이 조금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번 실적도 매출 시장 예상치 미치지 못했고, 연간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너무 크게 밑돌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 코멘트에 따르면은 1분기에 우리 최대 고객사의 재고 관리 영향으로 성장이 완만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 코로나 백신 이거에 관한 매출이 상당히 높은데 얘네 의존도가, 근데 코로나 백신 판매가 좀 많이 둔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향이 올해 가이던스에 영향을 끼친다 하고,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거는 이 GLP-1 주사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추가 생산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어서 이게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야기했고, 또 2월 들어서 주문량이 일반적인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해서 결국에는 이 GLP-1 수요는 엄청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웨스트 파마슈티컬 서비스즈의 GLP-1 주사 매출 비중이 상당히 아직은 많이 낮습니다. 이 매출 비중이 높아져야 GLP-1의 후방 산업 좀 기대감이 계속 생기는 건데, 근데 이 매출 비중이 아직은 낮다 보니까 시장의 예상치 기대치만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프리마켓에 약 15% 가까이 아까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크록스. 이 최근에 여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크록스가 의대 증원 수혜주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쩌면은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크록스 매출 EPS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마진도 전년 대비해서 280bp 확대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1분기, 다음 분기 매출이랑 연간 매출,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이 기업이 크록스가 막 진짜 엄청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 팬데믹 때 조금 미국에 다 집에서도 미국에선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편한 신발 찾으려고 크록스 많이 구매했다가 약간 좀 유행이 지나가고 하면서 사업이 많이 어려웠는데, 그리고 특히 이 헤이두두라고 진짜 좀 이상한 브랜드 인수해서 기업이 많이 망가졌죠. 실제로 헤이두두 신고 다니는 사람 국내에서는 한 번도 못 봤고, 그 작년에 도쿄 여행 갔을 때 그 어디 서양인 한 분이 신고 다니는 거 봐서 진짜 신기했습니다. 크록스가 그리고 또 1분기에는 이 크록스 매출이 7% 성장 전망을 예상했지만, 이 헤이두두는 매출이 마이너스 21% 전망하면서 이 브랜드는 그냥 다시 헐값에 매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연간 크록스 매출도 4에서 6% 성장 전망하면서 아직 성장이 끝나진 않았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이었던 것 중에는 급증했던 재고 수준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채가 얘네가 이 헤이두드 브랜드 2021년 거의 이제 그 금융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렸던 시절에 막 기업 가치들 다 엄청 높고 했을 때 이걸 인수해서 거의 사기당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거 헤이두도 매각한 CEO만 아주 진짜 대박 났죠. 이 인수 이후에 급증했던 부채가 이제 좀 감소세로 크게 접어들면서 자사주 매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록스 프리마켓에 약 4%에서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었네요. 그 다음은 쉐이크쉑. 오늘 현재 프리마켓에 약 15%에서 20% 가까이 상승하는 것 같았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출, EPS, 시장 예상치 모두 상회했고 매출이 YOY 기준 20% 성장할 정도로 이 요식업체 중에 매출 성장률이 상당히 가파른 기업입니다. 매출 성장에는 이 맥도날드와 완전 딴판입니다. 맥도날드가 이 가격 인상하니까 방문객 자꾸 감소하고 막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맥도날드 너네 왜 이렇게 거만해졌냐? 너네는 가성비로 먹는 브랜드인데 가격 낮춰라 해서 맥도날드도 이제 가격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쉐이크쉑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이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상승했고 방문객도 오히려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코멘트 있었습니다.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예, 그리고 하나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 레스토랑 마진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업체들은 자체 그 레스토랑 매장들마다 마진이 개선될수록 좋은 건데 이게 마진율이 올해에도 계속 개선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하나 아쉬웠던 거는 이 중동이랑 중국에서 나타난 지정학 및 거시경제 역풍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1월에 추운 날씨 영향으로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둔화됐으나 2월 들어 추세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코멘트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그다음 프랜차이즈 기업의 핵심 지표 중에는 이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있는데 이게 지난 분기 2.3%에서 이번 분기 2.8%로 반등하면서 이것도 시장에 기대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쉐이크쉑에는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작년 5월에 행동주의 펀드 인게이지드 캐피탈이라고 얘네 최근에 그 반스 노스페이스 그 만드는 VFC 코퍼레이션 들어가서 또 공격하고 있던데 이 작년에 쉐이크쉑에 행동주의 펀드 인게이지드 캐피탈 들어와서 이제 변화가 드디어 1년 만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얘네가 들어왔을 때 이 기존 쉐이크쉑 경영진은 고급 레스토랑 업계 출신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확장하는 것은 이와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적합한 CEO를 앉혀야 된다라고 강하게 어필했는데 실제로 지난 12월에 이게 먹혀들어서 이 CEO 랜디 가루티가 2023년 12월, 지난 12월에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까지 CEO로 근무하고 새로운 CEO 데려온다 하는데 그래서 기업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체크할 필요 있겠고요. 그래서 쉐이크쉑 프리마켓에 약 15%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월봉으로 봐도 이때 작년 5월에 행동주의 투자 펀드 진입하고 막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실적이 좀그 상당히 안 좋았다가 CEO 은퇴한다니까 또 올라가고 있네요. 도어대시 하면은 미국의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겠죠. 미국의 음식 배달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도어대시가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지만 매출 성장률도 27%로 가파른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손실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특히 2022년 4분기 이후에 이 도어대시가 자체 에비타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이던스 상단을 초과하지 못한 적이 거의 한 5분기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거라 이거에 대해 시장에서 조금 실망하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이 총 주문 건수 얘네는 결국 이 도어대시는 결국 뭐 배달의 민족도 다 마찬가지인데 음식 배달을 많이 해야 이게 수익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주문 건수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인상적이었지만 손실이 약간 증가하고 가이던스도 약간 아쉬웠던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이던스에서도 이 에비타 수익이 약간 시장 눈높이를 좀 못 미쳤는데 특히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가장 큰 이유를 보니까 이 1월 중순 1월 말부터 여기 그 뉴욕시 배달 노동자들한테 최저임금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시에서 그 우버이츠나 도어대시 그 드라이버가 아니라 도어대시는 대셔라고 표현하죠. 그 대셔들한테 이제 시간당 18달러를 줘야 되는데 기존에는 시간당 7점 몇 달러에서 플러스 팁 그런 구조로 이제 라이더들이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도어대시에서 책임져 줘야 하다 보니까 이게 당장은 이게 바로 배달 수수료 인상으로 이거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당장은 이게 효과가 좀 미미해서 이게 하반기에 약간 수익성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마진이 전체적으로 더 높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또 긍정적이었던 점에는 얘네도 이제 11억 달러 신규 자사주 매입 발표했고 월간 활성 사용자 수도 3,70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어대시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슈퍼볼에서 이렇게 도어대시 광고했는데 도어대시 광고가 슈퍼볼에서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회수를 봤을 때.
현재 이 도어대시가 우리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성장 전략들을 많이 내놨는데 이것도 시장에서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좀 어렵다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건지 현재 미국에서의 배달 점유율 1위는 도어대시가 66%로 1위고 우버이츠가 23%로 2위지만 이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우버이츠가 좀 더 잘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이츠 외에도 뭐 국내에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게 있고 또 뭐 동남아 가면은 뭐 그랩도 있고 그리고 또 푸드판다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죠. 얘네가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이랑 그리고 음식 배달 외 그러니까 이제 뭐 화장품도 배달하고 식료품도 배달하고 그런 쪽으로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약간 우버이츠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우버이츠한테 조금 쉽게 도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총 결제액 보면은 이게 도어대시랑 우버이츠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분기별 총 결제액을 보면은 그만큼 우버이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고 도어대시가 이 틈을 파고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시장의 시선도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서. 그리고 얘네가 이제 음식 배달 외 카테고리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계속해서 엄청나게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도어대시의 수익성 개선에 조금은 악영향이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 현재 이 식료품이랑 음식 배달 외 시장에서의 배달은 인스타카트 최근에 상장했죠, 작년에. 이 기업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버이츠도 이런 뭐 꽃, 샴푸 이런 식료품 외, 음식 외 그런 식료품이랑 잡화 배달에도 계속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도어대시의 이 약간 비용 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버이츠는 이번에 우버이츠도 슈퍼볼에서 광고를 했는데 우버이츠 광고가 훨씬 도어대시보다 좀 조회수가 높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면 우버이츠 광고에는 그 데이비드 베컴이랑 빅토리아 베컴 캐스팅해서 썼더라고요. 도어대시 광고에는 돈이 없어서인지 사람 안 쓰고 그래서 우버이츠가 계속 잘 나가는 모습입니다. 도어대시 어제 실적 기대감으로 5% 상승했는데 프리마켓에서 현재 8%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지난 1년 동안 100% 가까이 주가 상승해왔는데 약간 현재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런 플랫폼 기업들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좀 회복 기대감도 가질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역시 이 글로벌 시장에선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점점 우버이츠가 워낙 그 라이드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이 배달 사업에 자꾸 투자를 하니까 도어대시가 결국에 나중에 우버한테 이것도 패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도어대시에 대해 오늘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 중립 제시했는데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했습니다만 상승 여력이 마이너스 10%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성장과 견고한 마진 개선으로 2024년에도 도어대시의 스토리는 매우 탄탄하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의 주가 상승에 이어 2024년에도 더 많은 주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이 도어대시와 경쟁사 간의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우버이츠와의 경쟁을 조금 우려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드래프트 킹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드래프트 킹스 이번에 슈퍼볼에서 이렇게 사상 최대 베팅 금액이 기록해가지고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매출이랑 에비타 이게 시장 예상치를 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번 실적은 시장 예상치보다 미치지 못했는데 근데 올해 연간 가이던스는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가이던스를 크게 상향 조정한 이유로는 이번에 3월 11일부터 여기 노스캐롤라이나주 여기가 미국 인구 4% 차지하고 있다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대한 규제가 이제 승인돼 가지고 3월 11일 날 바로 이 드래프트 킹즈 그 애플리케이션 출시해서 여기서 이제 사업하면은 수익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래프트 킹스가 현재 미국 인구 46%에 해당하는 24개 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올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가오는 선거에서 그 7개 주 여기 현재 7개 주가 이 모바일 스포츠 베팅에 대한 주민 투표 실시 법안을 현재 도입하고 있어서 이 선거철 되면은 아마 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관한 이야기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규제 승인되면은 추후 이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총 유효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얘네가 이제 원래 판타지 스포츠하고 그 아이게이밍이라고 이제 온라인 카지노 그리고 이 온라인 스포츠북, 온라인 스포츠 베팅 그렇게 세 개 사업하고 있는데 이제 복권 판매까지 진출했습니다. 복권 판매 저는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 미국 1위 복권 판매업인 잭포켓을 7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해가지고
이게 또 2026년에 매출이랑 EBITDA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얘는 특이한 게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퍼런스 콜을 오늘 이제 개장 전에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여기서 이제 뭐 슈퍼볼 베팅 금액도 사상 최고 기록했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좀 이야기 나오면은 장중에 주가 변동폭이 조금 커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이 합법화된 주가 29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1개 주에 더 확대될 여력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스포츠 베팅 계속 합법화만 되면은 이 드래프트킹즈 기업은 조금 커질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약간 정치적인 그런 이슈다 보니까 이 합법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쉬운 모습이고요. 그래서 드래프트킹스 최근에 주가 랠리 상당히 좋았고 막 최근 1년 동안 한 200% 가까이 상승했는데 오늘은 프리마켓에서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거의 한 200%, 300% 상승했네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글로벌. 최근에 이 비트코인 정말 맨날 랠리 펼치고 해서 이 비트코인 ETF를 사고 싶었지만 국내에서 막아놔가지고 이거라도 샀어야 했나 봅니다. 비트코인을 아직 한 번도 못 사봐서 참 아쉬운데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매출이랑 EPS 시장 예상치 대폭 상회했고 특히 시장에서는 얘네가 이제 적자 기록할 거라 생각했는데 EPS 엄청 깜짝 흑자도 엄청나게 크게 발생시켰습니다. 이렇게 사업 잘 된 이유는 이번에 이 직전 분기 대비 거래 수익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분기에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많이 트레이딩을 하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거래 수익이 크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현재 분기 진행 중인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2월 13일까지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 이게 현재 3억 2천만 달러 거래 수익 기록하고 있다 해서 이 거래 수익 수준이 이제 지난 분기에 기록했던 거에 약 60% 수준입니다. 근데 현재 분기가 아직 절반도 안 됐는데 지난 분기 거래 수익의 약 60% 발생시켰으니까 이번 분기도 상당히 이게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분기, 이번 분기에 들어서 이 기관이랑 개인 모두 다 참여가 증가하고 자금 순유입도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코인베이스 사업이 참 잘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분기에 조금 이 기업의 기대가 됐던 것 중 하나가 이 수탁 수수료라고 커스터디얼 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이제 시장에 승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탁 수수료가 앞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이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건지 그거에 대해 시장 관심도가 높았는데 CEO가 이 수탁 수수료 매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아주 자신감을 계속해서 표출했고요.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 중에 현재 8개가 코인베이스에 수탁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 ETF 자산의 약 90%가 코인베이스에 수탁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ETF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코인베이스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CEO랑 CFO 둘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올해 상반기에 이거 이더리움 ETF도 이제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5개 이더리움 ETF에서도 코인베이스 글로벌을 그 수탁 관리자로 이제 선정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부분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Q&A 중에 이게 결국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게 이 비트코인 ETF 출시로 인해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표현하죠. 새로운 상품이나 뭔가 서비스가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에 있는 제품 서비스를 잠식해 먹는 현상인데 카니발리제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나 CEO가 직접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코멘트 한 게 오히려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아져서 암호화폐 ETF는 우리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 영향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카니발리제이션 전혀 우려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 비용이 보면은 이렇게 꾸준히 감소해가지고 이번에 이 깜짝 흑자를 일으킨 건데,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작년에 사람 해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국내 뉴스 보면은 뭐 빗썸, 업비트 그런 국내 코인 관련 그런 기업들도 엄청나게 사람 많이 해고했는데 이렇게 사람 해고하면서 인건비 통제했고 그리고 또 이제 코인 가격 막 상승하면은 광고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막 투자하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그래서 이번에 MBA하고 광고 계약이 종료돼가지고 이거 광고 앞으로 추가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마케팅 비용도 크게 감소할 예정이라 다음 분기까지도 비용 통제가 아주 크게 일어날 것이라 해서 다음 분기도 흑자 기록하겠네요. 코인베이스 글로벌 오늘 프리마켓에 약 15% 이상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주가 한 500% 올랐죠, 이 기업. 근데도 오늘도 많이 오르는 모습이네요. 그다음 이 기업 오늘 실적 발표 기업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 중 하나였는데 이 트레이드 데스크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야기하신 기업이죠.
매출은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EPS는 시장 예상치 소폭 미치지 못했는데 근데 가이던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현재 디지털 광고 시장이 뭐 좀 메타나 알파벳은 잘 나가고 있지만 약간 그래도 부족한 기업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 우려가 그 약간 우려의 시선을 가지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이던스가 너무 좋게 나왔고 이 관련한 코멘트들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광고주들이 CTV, 그러니까 커넥티드 TV 하면은 넷플릭스, 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걸 CTV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CTV하고 리테일 미디어와 같이 프리미엄 가치를 제공하는 채널과 파트너십에 이 광고주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최근에 OTT 구독 모델이 계속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광고 안 보는 그 비싼 요금제가 아니라 다 저렴한 광고 보고 넷플릭스 시청하는 광고 요금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스트리밍 기업들도 광고 요금제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 밝히고 있어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광고 요금제 많이 가면은 이 트레이드 데스크는 그 CTV 광고를 계속 판매해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광고 많이 시청할수록 트레이드 데스크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이 미국 대선이 있는데 대선 광고 지출에 있어서 우리가 올해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는 코멘트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 그 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크롬의 이 쿠키 정책이 올해 1월 들어서 이게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크롬에서도 더 이상 이제 쿠키 수집 안 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쿠키 하면은 컴퓨터 크롬 사용자가 뭐 계속 하고 있는지 그 사용자 추적하는 건데 크롬에서 이제 쿠키 정책 올해부터 중단해서 광고 추적이 더 어려워졌는데 이 트레이드 데스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유니파이드 아이디 솔루션 2.0이 크롬의 쿠키 정책 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고 산업의 메가 트렌드가 이 노란색이 전통 이제 케이블 TV랑 그냥 일반 TV에서 나오는 방송국인데 이 전통 TV 광고는 계속 사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많은 기업들 주가가 다 많이 하락했죠. 뭐 DC 네트워크스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방송국 운영하는 업체들은 다 밀리고 넷플릭스 같은 이런 디지털 광고 사업하는 기업들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이 광고 산업의 메가 트렌드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디지털 광고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다 트레이드 데스크에 광고를 이제 맡기고 거기서 광고를 구매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기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현재 디지털 광고 업계가 지난 2022년에서 23년 초까지는 엄청나게 불황을 겪었는데 이렇게 뭐 구글 광고, 유튜브 광고, 또 메타 광고, 아마존 광고 다 이렇게 성장률이 엄청나게 급증할 정도로 현재 디지털 광고 시장이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결국에 2024년 대선 광고 지출이 있다 보니까 대선 하면은 국내 대선에서는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광고를 진짜 많이 하나 봅니다. 이번에도 대선 광고 지출이 사상 최고치 기록할 것으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다 결국 디지털 광고로 들어갈 자금으로 이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트레이드 데스크 오늘 프리마켓에 약 20% 상승하면서 뭐 여기 90달러 돌파해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21년 팬데믹 당시에 이제 사람들 OTT 많이 보니까 이 트레이드 데스크도 많은 수혜 입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 좀 재미없다가 다시 한번 여기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다음 오늘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 역시 AI 랠리 시대엔 이 반도체 기업들 실적을 다 체크해야 되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출, EPS, 가이던스 모두 다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아주 비트앤라이즈 실적 보여줬고 주요 코멘트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 알파벳 다 이제 지출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디바이스 유형에서 팹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건 이제 뭐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GPU, 뭐 IoT 각종 모든 부분에서 뭐 자동차 칩까지 모든 칩 이제 활용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 메모리 시장의 재고 수준도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반도체 사이클 불이 붙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코멘트 중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GPU는 현재 이 최첨단 파운드리 웨이퍼의 6%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파운드리에서 앞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용 GPU 생산이 계속 비율이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 GPU 시장 성장 여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얘네 특징적이었던 게 중국 매출 비중이 45%로 엄청 높아졌는데 이게 중국에서 이 미국이랑 여러 국가들에서 자꾸 제재를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좀 사재기한 영향도 있고 또 중국에서 이 디램 생산을 엄청나게 늘리려고 해서 이 중국 매출 비중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는데 올해 약 3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네요. 근데 이렇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중국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 미국 제재 영향으로 이 가장 수혜보는 기업들은 일본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이 중국에서 결국 그런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못 사다 보니까 이 중국의 구형 반도체 생산을 이걸 늘리기 위해서 다 일본에서 이 반도체 장비를 도입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뭐 도쿄 일렉트론, 어드반테스트, 디스코 이런 기업들 다 중국향 매출이 약 1년 반 만에 막 3배, 4배, 5배씩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YTD 주가 수익률이 어메이징합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올해 YTD 45% 가까이 상승하고 있나요? 근데 이제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 뭐 도쿄 일렉트론, 어드반테스트, 뭐 디스코, 고쿠사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 막 66%, 50%다 50%대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니케이가 현재 37년 만에 그 38,900이 사상 최고치였는데 현재 38,600인가요? 오늘 마감했던 게 아마 1% 남은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38년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이라니. 코스피는 과연 언제 경신하나 조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오늘 프리마켓에서 약 1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는데 실적 보고서 이후에 24년, 25년의 예상 EPS 추정치를 우리 회사에서는 6%, 9% 각각 상향 조정했다. HBM, 첨단 패키징, 첨단 로직 등 AI 실리콘을 구현하는 여러 기술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라면서 극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텍사스 로드하우스 이런 레스토랑 업체들이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맥도날드랑 스타벅스만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 업체들 실적 보면 어제 소매 판매 지표도 되게 레스토랑 업체들 그쪽에서 소비 많이 한다고 나왔는데 텍사스 로드하우스 국내에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가봐서 약간 아웃백 비슷한 매장이더라고요. 매출, EPS, 시장 예상치 다 상회했고 레스토랑 업계에서 주요 지표인 독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9.9% 증가하면서 이렇게 최근 다시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번에 맥도날드 약간 안 좋았던 게 가격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떠난다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텍사스 로드하우스도 가격을 올렸는데 방문객이 증가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모습 나타났고 이번 4분기에 4.8% 가격 인상했는데 다음 2분기 초에 또 2.2% 메뉴 가격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원래 인건비 상승이랑 소고기 가격 상승 때문에 레스토랑 마진율이 상당히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마진율도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가격 자꾸 올리고 사업 잘 돼서 마진율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있었고 올해 초에 이제 미국의 한파 찾아오면서 외식하러 갈 수도 없었는데 근데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도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현재 50일 동안 6.8% 증가할 정도로 상당히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은 2024년에도 소고기 공급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게 좀 문제인데 하반기는 돼야지 이 소고기 가격으로 인한 타격이 나타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네요. 배당도 11%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스토랑 기업 중에 뭐 소고기 패티 만들던가 소고기 스테이크 만드는 기업들은 이 소고기 가격 현재 사상 최고치 다시 근접해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체크 잘 안 하면은 그 코코아 가격 막 날라갔듯이 그렇게 된통 당할 수 있어서 이런 거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텍사스 로드마우스 프리마켓에 약 8% 가까이 상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 오늘 투자 의견 엔비디아 랑 일라이렐리, 좌 AI, 우 비만 치료제 투자 의견 각각 둘 다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 루프 캐피탈에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 주가 1,200달러, 월스트리트 하이입니다. 여기 의견 따르면은 하이퍼스케일 전반에 걸친 3에서 5년 동안 GPU 컴퓨팅 및 생성형 AI 기반 구축의 최전선에 엔비디아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2024년에서 25년까지 엔비디아의 실적 추정치에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 향후 몇 년 동안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이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에서 엔비디아 칩 계속 다 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문단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1990년대 닷컴 버블처럼 우리는 1995년에 파티를 즐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1995년의 파티가 뭐냐면은 닷컴 버블이 99년, 2000년에 이제 붕괴를 맞이하기 전에 이게 거의 95년부터 시작했다고 하죠. 나스닥인가요? 나스닥이 1000포인트가 안 됐는데 그 5년, 4년 사이에 5000포인트가 넘어갔다가 이렇게 붕괴를 맞이한 건데 현재 어쨌든 그 파티의 조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파티 즐기시면 좋겠네요. 그다음 일라이렐리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 주가 950달러,
월스트리트 최고치입니다. 또 제시했는데 이렇게 더 높은 이익 추정치 또는 PER 확장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며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GLP-1 약물 승인에 따른 강세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이 과거 제약사 PER 배수에 비해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 일라이릴리가 마운자로랑 젯바운드 외에도 그 경구용 GLP-1 하나 만들고 있고 또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약물 이름이 그 이제 임상 3상 진행 중인 체중 25% 감량시키는 그 최강의 GLP-1 그 약물이 있습니다. 아, 세마글루타이드인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제품이 두 개 더 출시될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일라이 릴리가 최초의 1조 달러 바이오 제약 주식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그 입문문의 투자 보고서를 오늘 냈습니다. 1조 달러 찍지 않을까 싶네요. 25%더 상승하면 1조 달러 기업 된다고 합니다.